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5년 6월 9일 아침 7시 30분 울산시 동구 화정동에 위치한 한 모텔 프론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02호에 투숙하던 41살의 남성 전 씨였죠. 아이고, 이걸 어쩌죠?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친구가 의식이 없어요. 모텔 사장이 급히 방에 올라갑니다. 방문 열어보니까 침대 위에 정말 마치 자는 듯 한 여성이 누워있어요. 그녀는 42살의 이미숙 씨였죠. 딱 봐도 아무런 미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모텔 사장은 곧장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모텔로 출동을 했고, 만약 그녀가 심정지가 온 거라면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에요. 불과 10분 만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고요. 신속히 병원으로 그녀를 이송했죠. 바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미숙 씨는 장기 출혈이 너무도 심한 상태라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끝내 그녀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심정지가 아니라 장기 출혈이요? 이 시신을 살펴본 경찰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어요. 일단 미숙 씨의 턱에는 시퍼런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멍이 비단 얼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가장 심각한 곳은 복부 쪽이었죠. 배요. 5군데의 피멍이 발견되었고요. 심지어 갈비뼈 6개가 부러져 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온몸에 폭행의 흔적이 여실해요. 즉각 경찰의 의심은 사망 직전까지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 전 씨에게 향합니다. 아니,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질문에 전 씨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여자친구가 의식이 없더라. 나는 억울하다. 그런데요, 궁지에 몰린 듯 전 씨가 횡설수설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욕조에서 샤워하다 넘어졌댔는데 그때 생긴 상처 같아요. 심하게 다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일어나서 보니까 의식이 없었다 했다가 지금 갑자기 샤워는 뭐예요? 네, 그의 거짓말은 쉽게 드러났죠. 그리고 부검 결과도 명백합니다. 미숙 씨의 비장은 강한 충격에 의해 파열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내부 장기에까지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손상은 단순하게 일회성 충격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장시간 가해진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 비장이 얼마나 파열됐는지 그 정도를 보니까 폭행이 이루어진 건 사망하기 몇 시간 전일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부검 진단서를 확인한 경찰들은 전 씨를 긴급 체포했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는 듯 했어요. 근데 이내 큰 반전을 맞이했죠. 구속이 될 줄 알았던 전 씨의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증거 불충분이래요. 그가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긴 했지만 당사자가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 법원은 전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냐라고 판단하면서 구속을 면해준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전 씨가 풀려났어요. 미숙 씨가 사망하고 20일 만에 그는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그런데 이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만큼 경찰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체포할 수 있는 근거로 미숙 씨의 부검 결과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아니, 현장 감식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있었던 모텔 사장이나 또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 수사도 없고요. 뒤늦게라도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하루하루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있죠? 유가족들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이들은 수차례 이거 재조사 해달라 진행했지만 어쩐 일인지 경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가족은 미숙 씨의 죽음에 대해 억울함을 직접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유명 수사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의 사건을 제보하게 돼요. TV를 통해서 이목이 집중된다면 경찰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얼마 후 방송 제작이 시작이 되었고 제작진들은 가장 먼저 전 씨와 미숙 씨의 관계를 추적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변인들 인터뷰해서 내막을 알아봤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단순한 연인이 아닌 불륜 관계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우선 미숙 씨가 전 씨를 만난 건 3년 전인 2012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각각 15살, 13살 난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식당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손님으로 온 전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첫 만남에서 전 씨가 자기를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고 또 자기도 이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혼이라는 같은 상처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가까워졌고요. 이내 미숙 씨는 진심으로 그에게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게 이어지면서 점점 전 씨와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갖고 제2의 인생을 꿈꾸게 되죠. 그렇게 둘이 교제한 지 1년 만에 미숙 씨의 바람이 실현되는 듯 했습니다. 2013년 8월인데 전 씨가 제안을 합니다. 나한테 조카 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전세 계약이 끝났더라고. 괜찮으면 당신이 좀 들어와서 살래? 내가 보증금은 싸게 해줄게. 미숙 씨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 아이들 혼자 키우면서 힘든데 아주 솔깃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 6천만 원을 내고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후로 전 씨는 미숙 씨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또 아이들도 전 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따랐고요.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 두 사람은 거의 동거 생활에 가까웠습니다. 미숙 씨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이어 전 씨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나면서 미숙 씨 삶에 어둠이 들이게 됩니다. 사실 전 씨 그는 이혼을 한 게 아니었어요. 멀쩡한 가정 두고 그러니까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전 씨한테는 어린 자녀들까지 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이걸 알게 된 미숙 씨는 정말 머리를 크게 맞은 듯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하고자 했던 남자고 또 그만큼 여태 의지하고 믿었거든요. 또 애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요? 힘들었지만 미숙 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계를 끝내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전 씨 생각은 달랐죠. 헤어지자는 말에 막 격노하면서 아니 내가 유부남인 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야 핑계대지 말고 솔직히 말해. 너 남자 생겼냐? 정말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막 바람 피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편집증적인 전 씨의 상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요. 그는 미숙 씨한테 매일같이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핸드폰에다가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요. 그리고 그녀가 어딜 가는지 시시각각 감시하고요. 행여나 미숙 씨가 전화를 받지 않을 때면 아이들한테까지 전화를 걸어서 막 괴롭혀요. 야 니네 엄마 어디냐? 심지어 이런 협박도 했죠. 그거 알아? 네 전세 보증금 나한테 있어. 네가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니 점차 그의 분노는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미숙 씨를 폭행해요. 이유도 가지가지예요.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다. 나한테 말없이 나갔다. 온갖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는 겁니다. 심지어 미숙 씨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미숙 씨는 자기가 이렇게 맞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당연히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씨가 집에 올 때마다 일부러 아이들한테 빨리 나가서 어디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전 씨의 폭력을 감내했고요. 추후 이 아이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코피를 흘리면서 화장실에 울고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폭력성은 집 밖에서까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되게 자상한 남자친구인 척 그나마 연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에는 미숙 씨 지인들 앞에서 대놓고 뺨을 때려요. 친구들 앞에서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미숙 씨도 참다 못해서 제발 그만하자, 헤어지자, 애걸복걸 사정했지만 그의 폭행도 그리고 이 관계도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2015년 6월 6일
두 사람의 다툼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날도 전 씨는 위치 추적 어플 가지고 미숙 씨가 어딜 가는지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을 끝낸 미숙 씨가 평소보다 좀 늦게 귀가를 한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의심이 작동을 했고 그녀를 추궁하기 위해서 막 전화를 해봐요. 근데 또 미숙 씨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때 전 씨는 지금 나 무시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느라 늦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자기 혼자 확신하게 돼요. 당장 그녀를 찾아갔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더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협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에서 나가래요. 게다가 네가 여태 부정한 방법으로 한부모 가정지원금 받는 거 나 다 아니까 그 구청에다가 내가 다 꼰지를 거다 위협을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의 언쟁은 격해졌어요. 또 전 씨가 거칠게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미숙 씨의 저항도 거셌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미 방 구했다. 그러니까 이틀만 달라. 나도 이 집에서 나가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반응이었어요. 그러자 되려 전 씨가 당황해요. 먼저 방을 빼라고 한 건 했지만 진짜로 나간다고 하니까 분노가 막 더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건 발생 전날인 6월 8일입니다. 미숙 씨가 아이들 데리고 이사 나가요. 이 전 씨의 횡포와 폭력이 가득한 지옥에서 드디어 탈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 씨는 감히 네가? 이런 배신감에 몸을 떨게 됩니다. 아니 지가 나가라고 해놓고 이거 뭔 상황이야. 그러면서 즉각 핸드폰에 설치된 위치 추적 어플을 실행시켰죠. 그날 오후 4시 미숙 씨는 식당에 출근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10시 50분쯤이었어요. 누군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전 씨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 미숙 씨가 직장을 옮겼거든요. 그리고 이 식당이 어딘지 위치를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도 찾아와서 막 행패 부릴 테니까요. 근데 버젓이 전 씨가 등장한 거예요. 극도의 불안감이 몰려들었고 미숙 씨가 막 식당 안을 서성거려요. 또 뒤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기도 했고요. 그렇게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전 씨가 가게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미숙 씨는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무섭죠. 결국 주방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최대한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숨어 있게 되는데 결국 전 씨가 와서 그녀를 끌고 갑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미숙 씨를 데리고 전 씨가 인근 모텔로 들어간 겁니다. 당시 급박했던 그 상황은 모텔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날 밤 전 씨는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미숙 씨가 완강했죠. 내가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냐. 절대 안 된다. 단호합니다. 그러자 또 전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믿을 남자가 생겼나 보다? 걔랑 살려고 나간 거냐? 미쳐버려. 두 사람의 말다툼은 그렇게 5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다 결국에 이 미친 전 씨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집을 나간 이유가 다른 남자 때문이 아니라면 자기와 성관계를 하재요. 그럼 믿어준대. 당연하게도 미숙 씨는 거부합니다. 근데 이 반응에 전 씨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요. 그리곤 갑자기 미숙 씨 배에 주먹을 꽂아 넣었죠. 너무 엄청난 충격이 오면서 미숙 씨는 막 숨을 캑캑거리고 쓰러집니다. 그때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이 자행됐어요. 계속됐고 얼마나 때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잠시 후 전 씨가 야, 너 쓰러진 거야? 일어나. 너 더 맞아야지. 미숙 씨에게는 더 이상 미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 수사진들에 의해서 모든 진상이 밝혀진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지금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제작진이 나섰어요.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데 미숙 씨의 경우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아끼려고 그랬는지 병원을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미숙 씨의 핸드폰이겠죠. 전 씨가 그간 쏟아부은 그 폭언의 내용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서둘러 휴대폰을 살펴봅니다. 근데 미숙 씨 핸드폰을 누군가 초기화를 시켜둔 듯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어요. 오직 6월 9일 새벽 2시 52분에 남은 단 하나의 기록을 제외하곤 모텔 입실 전의 모든 기록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거 전 씨의 소행이 분명하죠. 전 씨는요,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가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핸드폰을 뺏어서 초기화시킨 거예요. 어라? 그렇다면 이 핸드폰 안에 전 씨가 숨기고 싶은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 즉각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고 이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건 전날인 6월 8일이에요. 이 미숙 씨 핸드폰에 전 씨로부터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수차례 도착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특수 문자, 숫자 4자리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별표 23 이런 식으로. 무슨 이게 암호인가? 뭐지? 하는데 전문가들이 답을 찾아냅니다. 이 문자가요, 위치 추적 앱을 강제로 시행시키는 명령어래요. 그러면 그걸 정리해보자면 전 씨가 명령어가 든 문자를 미숙 씨에게 전송합니다. 그녀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열게 되죠. 순간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치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전 씨가 지난 2년간 미숙 씨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고요. 와, 너무 무섭죠. 이렇듯 소름 끼치는 전 씨의 민낯이 방송을 통해 일파만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었죠. 사실 제작진이 모텔 CCTV를 좀 경찰에 확인해 줄 걸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그게 신발장만 비추고 있었대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근데 아니에요. 끌려가는 미숙 씨 모습이 이렇게 다 남아 있다고요. 심지어 통화 내역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유족들이 알아서 해야지 경찰이 어떻게 해주겠냐라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이 나가고 울산 동부경찰서에 미친 듯이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요. 그제서야 수사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2015년 7월 20일 마침내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3일 만의 일이었죠. 전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기는 끝까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복부를 6번 때린 건 맞지만 그게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장기 파열? 그걸 내가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때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험하게 하던데 그때 망가진 거 아니에요? 끝까지 뻔뻔하죠. 과연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전 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게 좀 갸우뚱할 수도 있죠. 재판부는 그에게 감형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사건 직후 119에 신고를 해서 피해자를 구하려고 했고 또 애초에 살해를 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거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또 전과도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는데요. 그렇게 그는 12년형을 선고받았죠. 이 사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다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5년에 발생한 사건이 정말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경찰의 초동 수사는 너무도 허술했고 전 씨 너무 쉽게 풀어줬어요. 이후에 진범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었고요. 천만다행으로 제작진이 해결을 했지만 또 마지막 재판부의 판결도 다소 충분치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게 안타까움을 넘어서 오히려 저한테 분노를 유발하고 있어요. 그나마 2024년 현재의 상황은 좀 달라졌겠죠. 고통 속에서 잔혹한 죽음을 맞이한 미숙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폭력과 배신 없는 그곳에서 편안해지셨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